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제21대 대선에 출마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89.77%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본선행을 확정지었는데 수락연설에서는 지난 대선의 패배를 딛고 반드시 정권을 되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먼저 홍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제21대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경선 내내 1위를 놓치지 않았던 이 후보는 결국 전체 당원 선거인단에서 90% 지지를 넘기며 9대 명이라는 신조어를 입증했습니다. 여기에 일반 국민 100만 명이 참여한 여론조사에서도 89.21%의 지지를 얻어내면서 이를 절반씩 반영한 최종 득표율도 89.77%로 압도적 경선 승리를 달성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성남시장 시절 시립의료원을 설립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을 진정한 주권자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73%포인트 차로 패했던 지난 대선의 패배를 딛고 이번엔 압도적인 승리로 정권을 되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정권을 탈환하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희망과 열정 넘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보답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아니라 미래와 과거, 도약과 퇴행의 대결이라며 내란 종식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가 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경선 경쟁자인 김경수, 김동연 두 후보의 뜻을 이어가겠다며 당내 통합도 강조했습니다. 이제부터 김동연의 비전이 이재명의 비전입니다. 이제부터 김경수의 꿈이 이재명의 꿈입니다. 김경수, 김동연 후보는 각각 3%, 6%대 득표율을 기록하며 경선 레이스를 마무리했습니다. 두 후보가 막판까지 다퉜던 경선 2위 자리는 수도권 경선에서 승기를 놓치지 않은 김동연 후보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선출 뒤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참배한 뒤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려 본격적인 대선 준비 체제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후보는 이재명, 즉 어대명이란 말대로 큰 이변 없이 경선 압승을 거둔 이재명 후보. 이제 6월 3일 대선 본선을 향한 대장정에 나서게 됐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현 시점에서는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 주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30일 남은 대선일까지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계속해서 김경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 이낙연, 명락대전이라고 불렸던 지난 대선 경선과 달리 이재명 후보는 이번엔 압도적 표차로 본선행을 확정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당내 갈등도 거의 없다시피 한 만큼 이제 본선을 겨냥한 외연 확장 행보에 한층 속도를 내리란 전망입니다. 더욱 단단한 민주당이 되어 원팀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최우선 과제는 이른바 이재명 불가론 극복이 꼽힙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입법 권력에 이어 행정 권력까지 모두 장악하게 된다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며 범보수 진영 연대를 꾀하는 반 이재명 빅텐트가 실현될 경우엔 본선의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 이재명 단일화에 나선다면 한덕수 대행과도 함께 하겠습니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불안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후보는 대법원이 정상적으로 잘 처리할 거라며 대수롭지 않은 듯한 반응을 보였지만 내일 교통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얘기 그런 걱정은 하지 않고 삽니다. 사법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과 사실관계에 따라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대선 직전 이 후보나 민주당의 불리한 결론이 나올 경우엔 대혼란이 불가피하리란 관측입니다. 당내 경선과는 차원이 다르게 거세질 정책, 공약 검증도 이 후보가 넘어야 할 산입니다. 특히 이 후보가 꺼낸 성장론의 구체적 실현 방안을 제시하라는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재명 대표는 AI 산업에 100조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공언했습니다마는 초저녁에 불이 꺼지는 기업연구소에서 K-엔비디아가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이기는 것보다 크게 이겨야 하는 부분 역시 이 후보의 주요 과제 중 하나입니다. 새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과 분열된 국민 통합을 위해선 과반 승리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이재명은 민주당의 후보이자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통합과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입니다. 경선 기간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안정적 지도자 이미지 부각에 주력해온 이재명 후보가 30여일 뒤 국민의 최종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 확답을 피해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번 주에는 결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공직자 사퇴 시한이 임박한 데다 출마한다면 단일화해야 하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번 주에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주에도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 쏟아지는 질문에 답변을 피해왔습니다. 대통령 출마 계획 있으십니까? 입장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 이유 있으십니까? 주말 동안은 특별한 공식 일정 없이 외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칩거했습니다. 공관에 머물면서 지인들의 의견을 들으며 핵심 측근들과 대선 출마 여부를 최종 고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여부는 어떤 식으로든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서기 위해서는 다음 달 4일 돌아오는 일요일까지는 국무총리직을 내려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대행이 출마를 결심했다면 오는 30일에 총리직 사퇴와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29일 국무회의까지는 주재하고 사퇴할 것이라는 건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날인 다음 달 2일에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면 국민의힘 경선은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선에서 1위를 한 후보와 한 대행 사이에 단일화 경선을 다시 한번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물러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다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어받게 됩니다. 최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한 권한대행으로부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언지를 받은 것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할 경우 즉시 만나겠다거나 원샷 경선을 치르겠다며 앞다퉈 단일화론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2차 경선 투표는 시작됐고 오는 29일 결과가 발표되는데 일제히 당원 표심을 집중 공략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와 이른바 빅텐트 단일화론에 가장 먼저 기치를 내걸었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 거듭 자신은 처음부터 흔들림 없이 한대행과의 단일화를 주장했다면서 최근에 와서야 찬성으로 돌아선 나머지 후보들과의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즉시 찾아뵙고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시킬 것입니다. 홍준표 후보도 자신이 최종 후보가 된다면 원샷 경선을 한 번 더 하겠다며 한대행과 2차례 토론을 진행한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한대행 출마 자체엔 반대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도 그럼에도 한대행이 출마한다면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또 개인의 결심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 최종 후보와 함께 경선을 통해서 결국은 최종 후보를 뽑아야겠죠. 이처럼 일제히 한대행을 끌어안겠다는 메시지를 낸 건 앞으로 이틀 동안 진행될 2차 경선 투표에 당원 투표 50%가 반영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아직 절대 강자가 없다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에서 최종 후보가 되기 위해선 한덕수 출마론을 바라는 당내 지지자들마저 최대한 끌어모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동훈 후보는 앞서 모든 사람과 함께하겠다며 역시나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일단은 당 경선에 집중하자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여기서 이 경선 자체의 의미를 해서 여기서 제대로 승부하는 게 자신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같아요.
반명 연대론의 한 축으로 거론되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예비 후보는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시작된 국민의힘발 빅텐트론엔 진정성이 없다며 완주 의사를 밝혔습니다. 집권 청사진을 담은 손편지 홍보물로 독자 노선의 뜻을 거듭 내비치기도 했는데 휴일 하루에만 여러 건의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행보에도 집중했습니다. 중차대한 상황 속에서 너무 유권자를 얕잡아 보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 개혁신당은 우선 동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실제 출마를 할지 또 곧 선출될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가 성사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민주당 대선 경선이 이재명 후보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89.77%의 압도적인 득표율이었는데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체로 예상대로 결과가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90%에 육박하는 이 지지율은 상당히 좀 놀라운 지지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네. 막판에는 이 국민 여론조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90%가 아니라 한 80% 한 초중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네. 제 예상을 완전히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신문에 보니까 87년 체제 이후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번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일종의 대세론을 타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소위 지금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일극 체제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종의 뭐랄까요 합리적인 이렇게 수긍이 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이재명 후보의 이 압도적인 득표율은 사실은 이 비상시국이 낳은 그런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이 내란 사태가 촉발되었고 이것을 극복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이 부분은 바로 이 비상계엄 때문에 또 조기 대선이 바로 시작됐기 때문에 네. 사실 다른 후보들은 일종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또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의 측면은 지난 3년간의 윤석열 정권에 가장 윤석열 정권의 대척점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정치적인 탄압에 대한 피해자라는 그런 이미지도 있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오늘의 이 압승은 미당 서정주 선생의 그 표현을 빌린다고 한다면 오늘 지금 이재명의 압승의 8할은 제가 생각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50%가 이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89%가 넘는 지지율이 나왔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원래 우리가 당대표 선거는 당심이 민심을 결린하는 선거고 네. 대통령 선거는 민심이 당심을 결린하는 선거인데 이게 지금 민심을 봐도 89%고 전 당심을 봐도 90%니까 네. 이건 민심 당심이 그냥 혼연일체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2등 없는 1등이었습니다. 2등이 없었죠. 사실 지금 2등을 따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다 이런 얘기를 떠나서 아마 지금 최 교수님 잘 분석해 주셨지만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압승할 수 있었던 건 대내외 요인들이 맞물린 상황이고 네. 특수했던 정치 환경이 이재명 후보의 동력을 만들어줬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번 선거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실 추대대회 형식이었다는 지적과 함께 결국은 본선도 결국 국민의힘 후보나 아니면 단일화 후보까지 겨룰 수 있는 그런 상황도 결국 이재명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 성격을 갖는 이번 대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이미 예선을 통해서 90%에 가까운 당심과 민심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보여줬다고 생각되는데 다만 네. 조금 이제 걸림돌은 저는 있다고 보는 게 이렇게 무난했던 경선이 과연 의미가 있을 것인가. 우리가 경선 당내 경선이라면 본선을 앞두고 선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의미보다도 예방 주사를 좀 미리 맞고 그다음에
검증이라든가 그다음에 본인의 약점들을 좀 보완해내는 그런 일종의 절차적 과정이 있는데 이번은 네. 그런 게 전부 생략되고 오직 이재명 대세론만이 이제 이렇게 보였다는 이런 점은 나중에 본선에서 혹시나 치열해질 수 있는 검증 국면에서 과연 이게 당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의문부가 남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등 없는 1등이었다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김동연, 김경수 후보는 사실 한 자릿수의 지지율이 머물렀거든요. 차세대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아무래도 뭐 이번 이 경선 자체가 지금 정상적인 선거에 따른 뭐 일종의 뭐랄까 캠페인이 아니잖아요. 네. 일종의 비상시국에 사실은 그러니까 갑자기 펼쳐진 이런 경선이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두 사람의 이 뭐랄까요, 그러니까 득표율 뭐 이것이 얼마라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상당히 나름대로는 좀 고마운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재명 뭐 대표의 일극 체제라고 일컬어지고 대세론이 완전히 뭐 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사실은 이 경선에 뛰어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득표율은 그렇게 미미하지만 네. 일단 민주당 전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종의 이 뭐랄까 이 경선 레이스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줌으로써 사실 이재명 대표의 일방적인 추대식에 그칠 거라고 했지만 나름대로 모양새는 경선을 모양새를 띄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이 득표율과 관계없이 향후 나름대로 정치적 입지는 뭐 일종의 뭐랄까 토대를 마련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앞으로 이 조기 대선의 그 결과가 이재명 대표의 당선으로 이어지고 난 뒤에 이 두 사람의 정치적인 그럼 진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이 두 사람 하기 나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재명 대표의 압도적인 그러니까 이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서 승리가 될 경우에는 본선 승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사실 한쪽으로 확 쏠릴 수 있는데 이럴 때 뭐랄까요. 당시에 새롭게 펼쳐지는 여당의 정치적 지형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얼마만큼 내세울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정치적 비전과 일종의 당당한 소신을 견제할 수 있는 여부가 향후 이 두 사람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어제 수락연설에서 여러 차례 통합이라는 네.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14번이나 사용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꺼냈을까요? 본인의 가장 약점으로 부각되는 통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치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겠죠. 이재명 후보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이제 뭐 리스크도 있겠고 변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통합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신뢰고 또 하나가 신중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그 말 바꾸기에 대한 논란은 굉장히 국민적인 불신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과연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공약도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이런 걸 흉령 모순이라 하지 않습니까?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게 가능할 수가 없는 것들을 함께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엔비디아의 국부 창출도 얘기하지만 또 그것으로 인한 또 분배도 얘기하면서 기업에 또 말하자면은 일종의 그 성장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고 또 상법 개정안을 꺼내들면서 기업을 또 옥죄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후보의 굉장한 앞으로의 조금 이제 산적한 난제가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신중인데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말을 해서 뭐 쉐쉐 논란이라든가 굉장히 그 정치적인 논란 그다음에 내가 진짜 존경한다더니 존경한 줄 알았냐 이런 얘기들이 결국 이재명 후보의 최대 약점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번에 보니까 영상도 미리 사전 녹화한 영상을 제공한다든가 최대한 좀 리스크를 낮추려는 노력은 있어요. 근데 네. 가장 중요한 건 통합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게 된다면 정말 말 그대로 압도적인 입법 권력과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제 행정 권력과 더더군다나 헌재 재판관도 임명할 수 있는 사법 권력까지 다 갖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그 샤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87년 체제 이래 이렇게 강력하고도 패권적 지위를 가진 대통령 후보가 누가 있고 또 대통령이 되면 이런 대통령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기 때문에 아마 난 정치보복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뭐 통합을 위해 나가겠다 얘기를 하지만 이것이 말이라는 거죠. 어제 그 연설문도 굉장히 수락연설문도 굉장히 길었는데 네. 어찌 보면 레토릭에 가깝다. 수사에 가까웠고 구체적인 디테일이 없었다는 점은 이재명 후보도 이걸 인지하고 이것에 대한 돌파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여기에 국민적인 신뢰가 얼만큼 동의가 될 부분인지 지켜볼 문제라고 봅니다. 네, 당장 이번 주에 선대위가 출범을 하는데 사실 경선 캠프에서는 비명계가 전진 배치돼서 통합을 강조해오지 네. 않았습니까? 본선 캠프에서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도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저는 뭐 그 기조를 그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네. 일각에서는 뭐 그러니까 경선이 끝났기 때문에 본선에서는 뭐 친명계 측근들을 전진 배치할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네. 불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을 건너고 난 뒤에는 뗏목을 버려라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그걸 뭐 한자성어로는 뭐 그러니까 사벌 등한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뗏목을 버리고 앉아 그러니까 언덕을 올라간다는 뜻입니다만 지금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표가 경선의 강만 걷는 것이지 본선의 강을 걷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당장 필요한 이 배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만약에 이런 기조를 흐트릴 경우에는 네. 또 오만과 뭐 이런 독선의 프레임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아마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본인이 이야기했던 통합이 더 나아가 그 기초가 되는 게 탕평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 본선 캠프에도 여전히 강력한 룰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늘까지 2차 경선 투표가 진행이 되고요. 이제 내일 발표가 되는데 과반 이상 득표자가 나오면은 바로 후보로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뭐 영에 수렴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부터 51%의 후보자가 나온다고 예상되는 상황은 이미 한 후보가 선도마 형태로 대세론을 계속 이끌어 나가야지 경선 기간 내내 이게 과반이 가능합니다. 네. 더더군다나 지금 3중 1약, 그러니까 3중 1약, 뭐 혹은 3강 1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실상 압도적인 과반이 나오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게 당심과 민심이 이제 공의하는데 물론 이제 민심은 여기에 대해서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어서 당심의 한 70% 수렴한다는 그런 이제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의 추세라든가 여론의 흐름 지형으로 놓고 볼 때는 압도적인 1위는 없다. 결국은 이제 결선 투표로 갈 것인데 그러면 결선 투표에 누가 두 분이 갈 것이냐가 가장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묘한 기류들이 있습니다.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의 계엄에 대한 어떤 공식적 사과 같은 그런 발언들, 진정성 있는 성찰과 반성의 시간들 이런 얘기들이 일종의 지금 약간 그 기류 변화가 읽히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뭐 안철수, 한동훈 쪽이라면 한동훈 대표가 후보가 아마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또 하나 그러면 이제 김문수, 홍준표 후보 중에서 누가 가느냐 놓고 봤을 때 저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막판에 갈수록 어찌됐건 2번과 3번의 대통령 후보 경험이 있고 당대표 경험이 있는 분의 그런 어떤 저력이 이게 당심 투표이기 때문에 물론 그 주류 일각에서는 당내 주류 일각에서는 김문수 후보를 민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눠 있는 상황에서 놓고 본다면 그런 부분들이 마지막에 좀 강점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결선에 2명이 간다면 누가 갈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글쎄요. 뭐 일단 두 명이라는 부분이 일종의 지금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의 이 대치 전선이 딱 이 갈라진 그 형국이 탄핵을 찬성했느냐 탄핵을 반대했냐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각 진영의 대표 선수들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탄핵 찬성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한동훈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한 국면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지금 그러니까 탄핵을 반대했던 세력의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준표 후보의 가능성이 상당히 뭐 높게 점쳐진 건 사실입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그러니까 토론을 통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득점을 오히려 좀 많이 잃어버린 그런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의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럼 김문수 후보가 올라갈 수 있느냐 그 부분도 앞서 방금 이야기했습니다만 당내의 소위 말하는 윤희숙 파문으로 인한 일종의 계엄에 대한 반성 모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또 김문수 후보에게 상당히 불리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소위 말해서 이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의 대표 선수가 누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더라고요. 이재명을 박살내는 거를 보고 싶으면은 자신에게 이제 과반의 지지를 달라. 더 이상 이제 당내 경선에 힘 낭비하지 않고 이재명 후보에게 쏟아부을 힘을 비축하겠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던데 어떻게 보셨나요? 일종의 밴드웨건 전략이죠. 그러니까 한 후보가 8강, 4강을 이렇게 쭉 이어오면서 조금 말하자면 이제 그 흐름을 타고 있다라고 이제 아마 캠프 자체 내 분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난 결선 투표 가겠다는 것보다는 과반으로서 이미 끝내버리겠다. 그리고 사실 지금 모든 국민의힘 후보들의 그 경선에 임하는 디폴트 값이 이재명을 압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럴 수밖에 없죠. 기본 값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압도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는 이제 유권자와 그러니까 그 당원들이 판단할 몫이긴 한데 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또 말싸움에 능하고 그다음에 논리 구조에 능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종의 그거죠. 앞서 나가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이제 추세를 이어나가겠다는 일종의 이제 밴드웨건 그런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저 부분이 뭐 얼만큼 당심에 반영될까는 저는 별개로 치더라도 어찌됐건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확정된 이상 네. 당의 이제 이 4인 주자들은 마지막 지금 오늘까지 이제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거니까요. 아마 저 부분을 집중 공격할 겁니다. 나만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최적합한 후보다. 그 캠페인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주자들은 한덕수 대행의 출마도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있는데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단일화 방안도 내놓았더라고요. 뭐 단일화 토론을 2번 하고 원샷 국민 경선하겠다 이렇게까지 밝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홍준표 후보가 사실 당초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놓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상식에 반한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네. 입장을 바꾼 거 대목이 저는 상당히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뭡니까? 이 상당히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한덕수 대행과의 막판 단일화에서 뭔가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 2차 경선은 사실 그 절반이 지금 당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심에 부응하는 위해서 저런 식의 전술적 변화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인데 비단 뭐 지금 뭐 홍준표 후보만은 아니잖아요. 한동훈, 안철수 후보도 마지못해서 지금 응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뭐 지금 특정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국민의힘의 진정성이라는 차원에서 저는 사실 좀 비판받을 대목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윤희석 의원이 이야기했잖아요. 윤희석 의원이 그 배금에 대한 반성문을 쓰면서 이 2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권력에 줄서는 정치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당내 경선에도 출마하지 않은 한덕수 권한 대행과의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한덕수 후보의 지지율이 좀 좋게 나온다. 소위 말하는 지지율이라는 권력에 또다시 그러니까 줄을 서고 있는 행태라는 것이죠. 또 하나 윤희석 의원이 원장이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상당히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상의하지 않고 할 수 있느냐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도 국민을 얼마나 만만하게 보고 있습니까? 뭐 만약에 본인이 정말 진짜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지금 국민의힘 간판으로 나가고 싶다고 한다면 당당하게 국민의힘 경선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들어오지도 않고 자신은 밖에 있으면서 니네들 한번 뽑아봐. 그러면 나중에 내하고 한번 붙자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국민의힘을 만만하게 보는 거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의 이 개헌 반성문이 정말 진정성이 있느냐.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네, 한덕수 대행이 국민의힘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뭐 국민의힘을 만만하게 보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어떤 의견이실까요? 뭐 그 만만하게 보기보다는 여러 가지 현실론을 좀 그 고민하는 거겠죠. 네. 사실 지금 국민의힘 입장 뭐 비판받아 마땅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원래 이 선거의 3요소를 우리가 이슈와 구도와 인물 이렇게 3가지 꼽지 않습니까? 네. 이슈는 어떤 걸까요? 이슈는 간단하죠. 이번은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파면으로 인한 대선이 돼버린 겁니다. 일종의 정치적 보궐선거 형태가 돼버렸어요. 이슈는 굉장히 불리하게 됐죠. 국민의힘에. 그다음에 구도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 어제도 딱 한마디 하잖아요. 내란 종식하겠다. 이게 아마 구도 싸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인물을 내세워도 이 구도가 흔들리거나 구도를 균열내지 않는 한 선거는 어렵죠. 그 구도를 균열내기 위해서는 한덕수 대행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한 대행이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관세 전쟁이든 글로벌 통상이든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러니까 우리가 재난이 갑자기 닥치면은 재난의 전문가를 찾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단 말이죠. 그게 네. 정치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든 이 균열을 조금 이렇게 내 가지고 구도를 좀 바꿔보려는 일종의 큰 스윙 카드란 말이죠. 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의 필패가 분명하니까 정당 입장에서는 이기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능한 수단을 쓰는 거고 또 한덕수 대행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였기 때문에 그런 이제 효과가 있는 거죠. 더더군다나 지금의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굉장히 세계를 압박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동원령인데 자 그럼 과연 이것이 나중에 어떤 역할과 어떤 기능을 할 것이냐는 이제부터 한 대행이 어떤 타이밍에 어떤 명분으로 네. 어떤 자신의 정치적 과제를 들고 나오면서 시기를 어떻게 해가지고 단일화하느냐 이제 남은 것들은 이런 걸 겁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저는 이제 한 대행의 지금 일단 사퇴 시점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정치적인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시기와 관련해서 지금 구체적인 시나리오도 언급이 되고 있는 게요. 29일에 이제 국무회의 주재를 하고 30일에 사퇴할 것이다가 하나가 있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전인 5월 2일에 출마를 선언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으로서는 가장 설득력이 있는 시나리오일까요? 전 30일 오후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그 내일이면은 그 국민의힘의 투샷 경선이 이제 확정되는 날 아닙니까? 근데 네. 29일은 어려운 게
그날 이제 국무회의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헌재법에 대한 아마 거부권을 행사해야만 될 상황일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일은 어렵다고 치고 30날이 이제 미군의 해군성 장관이 방한하는데 오전에 접견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건 접견해야죠. 왜냐하면 우리 조선 산업을 미국과 딜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네. 자, 그러면 오후가 비어 있죠. 왜냐하면 저는 오후라고 보는 게 이게 사실상 이제 그 다음 날로 넘어가게 되면 5월 1일 연휴 시작이란 말이죠. 네. 과연 한대행의 이런 뉴스들이 정말 연휴 시작과 묻혀버리거나 연휴 때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30일 오후에 전격적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게,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 나중에 빅 투샷들, 그러니까 이제 결선 투표와 맞물려서 한대행의 그 합류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굳이 정치적인 공학을 동원한다면 저는 그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30일쯤에 저는 사퇴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네. 당초 알려진 바로는 공직자 사퇴 시한에 맞춰서 5월 4일 날 사퇴를 하고 바로 그러니까 5월 11일 날 등록을 해서 무소속으로 일단 본선에 임하고 난 뒤에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를 모색할 거라고 봤지만 이렇게 땡기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 본인이 지금 이번 대선에는 국민의힘 간판으로 대선을 치르고 싶다는 그런 지금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네. 사실 이번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5월 4일 이후에 5월 4일 날 사퇴를 하고 5월 11일 등록 이후에 만약에 그 후보 단일화가 될 경우에는 본선에서 무소속으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네. 경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걸리는 것이거든요. 이게 본인이 정치적인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력한 정당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 만약에 본인들이 후보를 못 낼 경우에는 대선 과정에서 완전히 지금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관전자 역할밖에 안 되고, 네.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선거비 지원을 한 200억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네. 또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선거 비용 보전도 한 400억을 못 받는 거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입장을 봤을 때는 소위 말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식의 그런 일종의 정치적 짬짬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야, 이건 정치공학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심하지 않냐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한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부적합하다라는 응답이 적합하다는 응답보다 좀 많은 것으로 지금까지는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한 권한대행이 어떻게 좀 돌파를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출마 때 명분으로 돌파를 해야죠. 아. 어떤 명분과 어떤 정치개혁 과제와 본인이 왜 출마하면서 난 이 나라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이게 없다 그러면 말 그대로 정치공학에 불과하죠. 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좀 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한대행의 지금 출마는 정치 문법이나 우리 정치 상식에 비춰보면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너무 많아요. 그건 인정해야죠. 근데 이게 말하자면 굉장히 위기 상황이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큰 대형 재난이 오고 나면은 이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을 급하게 찾는 게 그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대행의 지금 출마는 약간의 동력을 갖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후보가 지금 단일 대 1대1 구도로 이기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 이것을 이겨봐야 되겠다는 중도 지형의 보수 유권자들이 그런 총합이 모여서 이런 열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면은 네. 저는 정교하게 세팅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출마 시기와 출마 명분, 그다음에 들고 나올 정치적인 과제, 그다음에 네. 본인의 집권의 어떤 그 임기에 대한 어떤 그런 정확한 그런 자기 소신들,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지면은 그래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무난하게 내가 무소속 나가서 다시 단일화해서 한번 해보려고 이런 기계공학적인 어떤 측면들은 동의받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서 네. 저는 매우 이런 것에 대한 정교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 저녁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운전자 등 3명이 대피했습니다. 울산 울주구대에서는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사건 사고 소식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갓길에 세워진 승용차 한 대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여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 경부고속도로 옥산나들목 근처에서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6시 15분쯤. 승용차에 타고 있던 3명이 갓길에 차를 세우고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승용차 절반가량이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구멍이 움푹 파였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5분쯤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서
지름 50cm 크기의 땅 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지나가다가 싱크홀이 너무 큰 게 보이길래 그냥 바로 사진 찍고 119에 신고했어요. 꼬이는 사람 기준 2명이면 그냥 들어갈 정도?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울주군 등 관계기관이 도로 일부를 통제하고 안전조치에 나섰습니다. 비슷한 시각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택 절반가량이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네, 전국 곳곳에서 음주운전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20대 여성이 숨졌고 음주운전 차량을 쫓던 경찰들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윤지아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부산 감정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 2대가 서로 부딪힌 겁니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1명이 숨졌고 두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신호를 위반하던 차량이 음주운전하던 차량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수도권 한 고속도로 톨게이트 인근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SUV 전기차가 연석을 들이받은 겁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 20대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남성을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순찰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겨졌습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쫓던 순찰차가 가로등과 펜스를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순찰차가 우회전하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주한 차량에 대해서는 근처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추적에 나섰습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800억 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이 구속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사기 혐의를 받는 김모 씨와 조모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 등이 연계된 882억 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인 김 씨와 조 씨 등이 배우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를 통해 불법으로 대출을 진행했고 그 대가로 금품 수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300억 원 비자금 은닉 의혹에 수사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색환수부는 노 전 대통령 일가 등의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해 자금 이동 현황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논란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용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졌죠.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노 관장 측은 SK그룹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도움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SK텔레콤의 고객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에 가입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복제폰 개통이나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같은 피해를 우려해 온라인 카페에는 벌써 가입자가 수천 명이나 몰렸는데요. 이런 불안을 이용한 피싱 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SKT 유심 교체 보호 서비스로 내용을 속여 외부 피싱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는 방식인데 정부는 이런 곳에 절대로 개인정보를 입력해서는 안 된다고 긴급 통지했죠. 유심 정보 유출로 가장 우려되는 범죄는 유심 정보를 도용 복제하는 심 스와핑입니다. 유심 정보는 단말기 이용자가 통신사에 가입한 고객이 맞는지 확인하는 핵심 정보인데요. 유심을 복제해 복제폰을 만들면 휴대전화 인증번호 등 본인 인증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은행이나 가상화폐 계좌에서 자산을 빼갈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 같은 우려가 과도하다는 전문가 지적도 있습니다. 통신사들은 경찰과 협력해 만든 통신망 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인데 복제된 유심 정보가 들어간 단말기의 작동을 강제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복제한 단말기가 작동하더라도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막는 유심 보호 서비스도 운영 중인데요. 지금 SK텔레콤이 유심 교체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며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 서비스가 바로 이겁니다. 무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런 보안을 뚫고 복제폰이 정상 작동하더라도 은행이나 가상화폐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전자금융거래에서는 금융인증서, OTP, 계좌 비밀번호 등 추가 보안 절차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피해 우려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곧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가입자가 2,500만 명에 이르는 만큼 이번 사태로 인한 불안과 불편은 막중한 건 사실입니다.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피해 규모는 어떤지, 수습은 잘 되고 있는지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가 시급해 보입니다. SK텔레콤이 오늘부터 무상 유심 교체를 시행하지만 불안한 이용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유심을 바꾸기 위해 주말 대리점을 찾았는데요. 대부분 동의나 헛걸음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과연 오늘 본격 유심 교체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주말 유심 대란 황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도심의 한 SK텔레콤 대리점입니다. 문에 유심 없음이라는 문구가 크게 붙어 있습니다. 다른 대리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유심을 바꾸려 방문한 이용객들의 얼굴에 불안과 허탈이 교차합니다. 사람들이 좀 빨리 교체를 하라고 해서 최대한 집 근처로 알아보고 있는데 유심이 없다고 해가지고 좀 무책임한 느낌이 좀 있지 않나. 좀 현실적인 방안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낸 또 다른 이용객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진짜 헛웃음밖에 안 나오죠. 이거 생업 포기하고 빨리 여기 와가지고 기다려야 되나 이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빨리 이거 통신사를 변경해야 되겠다. 해킹 사태 이후 대리점들도 곤혹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며칠째 전 직원이 하루 종일 유심 교체에 매달려도 밀려드는 수요를 감당하기 힘든 지경입니다. SK텔레콤 측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만으로도 유심 교체나 다름없는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삼성이나 현대차 등 대기업들도 임직원의 신속한 유심 교체를 권고하는 등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유심 교체를 선호하다 보니 곳곳에서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나서 국민 불편 해소에 전력을 다하라며 긴급 지시까지 내렸지만 물량과 인력이 태부족이라 대란은 불보듯 뻔한 상황. 알뜰폰 가입자까지 합하면 SK텔레콤 가입자는 2,500만 명에 이르는 가운데 해킹 사태로 한 차례 고개를 숙인 SK텔레콤이 대응책을 놓고 또다시 문매를 맞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올해 1분기에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이 3천억 원을 넘어 지난해 같은 시기에 2배 이상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IT 기술 범죄에 취약한 50대 이상이 표적이 되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자 전화번호부터 휴대전화 기종, 통신사 정보 등이 적힌 개인정보가 무수히 쏟아져 나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지도가 업데이트되면서 실시간으로 위치 정보도 드러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뜯어내기 위해 악성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들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 앱이 필요하다거나 명의가 도용돼 보안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피해자들이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면 악성 앱을 통해 개인정보가 탈취되고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으로 거는 전화는 범죄 조직이 쓰는 번호로 연결되도록 조작됐습니다. 피해자한테 걸려오는 전화들도 검찰이나 경찰 같은 국가기관의 번호로 조작이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경찰은 올해 1분기 동안 보이스피싱으로 생긴 피해액이 모두 3천억여 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2.2배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특히 자산 규모가 큰 데다가 악성앱 같은 IT 기술 수법에 미숙한 50대 이상 피해자들에게 범죄가 집중되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기관이 먼저 수사 대상자에게 본인 사건을 조회하도록 안내하는 일은 없고 보안을 이유로 새로운 휴대전화 개통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후 단속만으로는 온전한 보이스피싱 피해 복구가 어렵다며 유행 수법과 예방법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대형 법인 보험 대리점 GA 한 곳을 포함한 GA 2곳에 시스템 해킹 사고 발생 정황이 확인됐다며 고객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가 보험 영업 지원 IT 서비스 전문 업체에서 비롯됐다는 정황이 확인돼 현재 금융보안원에서 침해 사고 조사 분석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해당 GA에는 시스템 분리, 차단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처와 소관기관 신고 등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남부 최대 항구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발 사고로 사상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탄도미사일 고체 연료에 사용하는 화학물질 폭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발 당시 항구 모습이 잡힌 CCTV 화면입니다. 불이 난 항구 컨테이너 사이로 급히 달아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화염이 점점 커지더니 거대한 폭발이 주변을 덮칩니다. 외신들은 이번 폭발로 최소 40명이 숨지고 1000명 이상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항구에 쌓인 컨테이너 2000여 개가 불에 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당국은 휴교령과 함께 사흘간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일부에선 이스라엘의 테러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이스라엘 고위 관리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는 항구에 적재된 다량의 화학물질을 폭발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 혁명수비대 관계자를 인용해 폭발한 화학물질이 미사일 고체연료 제조에 쓰이는 과염소산 나트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매체들은 지난 2월 중국에서 선적된 배 2척이 과연소산 나트륨을 싣고 사고 항구에 정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장을 찾은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가 우선순위라고 말했습니다. و حتما تلاش خواهیم کرد که هم به کسانی که جانشون از دست دادن بگیم به خانواده هاشون رسیدگی کنن و هم عزیزانی که مجروح شدن حتما رسیدگی خواهیم کرد. 이번 대규모 폭발이 지난 2020년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참사와 유사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당시 오랫동안 방치된 질산암모늄 2000여 톤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22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관리 부실에 따른 인재로 밝혀질 경우 이란 내부 불만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정신입니다. 북한이 처음으로 러시아 파병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노동신문 등 언론 매체에 보낸 서면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당 중앙군사위는 입장문에서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 당국의 모험적인 무력 침공을 격퇴하기 위한 쿠르스크 지역 해방 작전이 승리적으로 종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군부대가 국가 수반의 명령에 따라 쿠르스크 지역에 참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파병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과 러시아 연방 사이에 체결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4조 발동에 해당된다는 분석과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며 북한 무력의 참전을 결정하고 러시아 측에 통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렵긴 하지만 쿠르스크에서 여전히 싸우고 있다며 쿠르스크를 전면 탈환했다는 러시아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러시아의 공습이 계속되자 미국 국무장관은 협상 중재를 계속할지 이번 주에 결정할 거라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쿠르스크주를 완전히 탈환했다는 러시아의 주장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여전히 쿠르스크와 벨고로드의 특정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Наші позиції тримаємо сильними, щоб були всі можливості для правильної дипломатії. 다만 쿠르스크를 비롯해 많은 지역에서 상황이 계속 어렵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영토로 끊임없이 공격용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사상자도 속출해 그간 편을 들어왔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마저 잇따라 경고를 보내는데도 러시아는 크게 개의치 않는 눈치입니다. 취임하면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무색하게 협상에 진척이 없자 미국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아예 종전 중재에서 손을 뗄 수 있다는 뜻까지 내비쳤습니다. This week is going to be a really important week in which we have to make a determination about whether this is an endeavor that we want to continue to be involved in or if it's time to sort of focus on some other issues that are equally, if not more important in some cases.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금융 제재도 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 가운데 루비오 장관은 거기까지 가고 싶진 않다면서도 미국은 평화를 방해하는 쪽에 대한 옵션을 갖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북한 매체에서 모습이 보이지 않아 숙청설까지 돌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측근 조용원 노동당 조직비서가 2달 만에 다시 북한 관영 매체에 등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2일부터 평양에서 열린 지방공업공장의 제품 품평회를 보도하면서 조용원이 행사 관계자들에게 지시하는 모습의 사진을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행사 참석자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은 채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당 중앙위원회 꾼들이 제품들의 품질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100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지면서 국정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특히 관세 정책은 미국인 3분의 2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트럼프가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미국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9%, 부정은 55%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 조사 때보다 긍정평가가 6%포인트 떨어지면서 취임 100일 만에 3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지금 같은 여론조사 형태가 자리 잡은 195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취임 100일 지지율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가 내세운 이민정책부터 연방기관 폐쇄, 대학 운영에 대한 개입 등 거의 모든 정책에서 부정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특히 최근 주식시장의 혼란과 관련해선 부정평가가 압도적이었고 관세 정책도 3분의 2가량이 부정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It's not tariffs themselves. I've been tough on China, and there are certain tariffs against China that are appropriate. But what he did was totally chaotic. He turned the whole world against us.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소득세를 크게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것도 가능하다는 글을 SNS에 올리며 여론 반전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연간 소득 3억 원 이하인 사람들에게 세금 감면이 집중될 거라며 관세 정책으로 인한 광범위한 혜택을 약속했습니다.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서도 결국 중국이 미국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Their business model is predicated on selling cheap, subsidized goods to the U.S. And if there is a sudden stop in that, they will have a sudden stop in the economy, so they will negotiate. CNN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는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후 최악의 취임 100일 점수표를 받았지만 성별 정체성과 트랜스젠더 관련 정책에서는 긍정평가가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2+2 통상협의를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번 협의를 통해 불확실성은 줄이고 질서 있는 협의에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세 폐지를 목표로 7월 포괄 합의를 추진하자는 약속을 받고 돌아온 최상목 부총리. 협의 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히 했고요. 불확실성을 줄이고 향후 협의에 있어서 좀 질서 있는 협의에 물꼬를 텄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 정책 협의는 재무당국 간 소통 채널이 있는 만큼 오히려 건설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은 대외적인 충격과 관세 문제 등의 영향이라면서 거듭 추경안을 해결책으로 언급했습니다. 통상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재해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민생을 지원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빨리 통과가 돼서 빨리 집행을 해서 효과를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최 부총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마할 경우 다시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데 대한 질문에는 주어진 소임을 할 뿐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는 주어진 소임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수행할 뿐입니다. 2+2 통상협의를 마치고 차례로 귀국한 경제사령탑과 통상수장. 이번 주 실무협의가 시작되는 가운데 다음 달 중순 방한하는 미국 무역대표부 그리어 대표와의 협의에서 7월 패키지에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YTN 박경입니다.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금리 인하 기대감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반짝 해제 등의 영향으로 4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9,376건으로 집계돼
2021년 1분기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월별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5개월 연속 3천 건대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2월 6,440여 건, 3월 9,510여 건으로 증가했는데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약 한 달 만에 해제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달 24일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확대 재지정된 이후 서울 전체 아파트 시장은 다시 식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기차가 출발하기 직전에 표를 환불하면 물게 되는 위약금이 2배로 높아집니다. 또 승차권 없이 기차를 탔을 때 내야 하는 부가 운임도 2배로 높이고 부과 기준을 강화합니다. 새 위약금 기준은 오는 5월 28일부터, 부정수차 부가 운임 기준은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오늘부터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안전검사가 의무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및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오늘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운행 중인 이륜차 약 224만 대에 대해 불법 개조와 차량 관리 미흡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의과대학들의 유급 시한이 다다랐지만 의대생 복귀는 미미한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의사단체들은 한동안 언급하지 않던 책임론을 꺼내며 정부를 상대로 다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정부는 내년 학년도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대생 수업 복귀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학생 복귀는 지지부진합니다.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돌아오는 숫자의 증가는 아직 미미해서. 의대생 단체에 공식 대화도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답답한 상황에 의대생들 수업 참여 의사를 직접 확인하겠다며 의대 학장단체와 익명 설문조사도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조직적인 설문 무력화 시도가 보고되면서 조사 결과가 나와도 신뢰성은 떨어지게 됐습니다. 의대 증원 양보 뒤 의사단체들은 기다렸다는 듯 의료개혁 특위 활동도 중단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한동안 언급하지 않던 요구를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김태구 의사협회 회장은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를 회복하려면 의대 증원 책임자였던 장차관이 스스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의대 교수협회는 더 구체적으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이 스스로 물러나는 게 최선이며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의대 모집 인원 양보에도 학생은 돌아오지 않고 의료계 압박 수위만 높아지면서 정부가 더욱 난처해진 상황에 처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전반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의협은 대전에서 정기 대의원 총회를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의료 현장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됐다며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자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의협은 또 그릇된 의료 정책으로 젊은 학생과 의사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더는 호도하지 말아야 하고 원상복구만이 해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의 대선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일극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89%대 압도적 득표율을 보이며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죠. 더불어민주당 계열정당에서 치러진 역대 대선 경선 가운데 최고치입니다. 1997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기록했던 78%보다 10%포인트 이상 높고 국민의힘 계열 정당까지 넓혀봐도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 83%를 크게 뛰어넘습니다. 압도적 지지만큼 1급,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될 거란 우려를 의식한 듯 이 후보는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압도적인 기대, 압도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의 무게가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경선 과정에서 이 후보에게만 지지가 몰리는 양상을 비판했던 김경수, 김동연 예비 후보들. 이제는 내 꿈처럼 뛰겠다,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며 지지를 밝혔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대국민 사과입니다. 주말에 진행된 국민의힘 4자 토론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윤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 정국에 대해 당의 후보가 된다면 사과할 것인지를 놓고 입장이 엇갈린 겁니다. 김문수, 홍준표 예비 후보는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반면 안철수, 한동훈 예비 후보는 사과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빚어졌는데요. 들어보시죠. 30명 넘는 불탄핵, 그리고 특검, 또 예산의 전면 삭감 이런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돼야 됩니다. 제가 최종 후보 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당대표로서 그리고 하나의 정치인으로서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드립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이재명에게 이길 수 없다. 마지막 키워드는 역시 국민의힘 경선에서 등장한 말이죠. 단일화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까지 실시한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최종 경선 진출자를 가리는데요. 1차와 달리 이번에는 당심 50%가 반영되죠. 당원들 사이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추후 한 대행과의 단일화 논의에 불이 붙은 겁니다. 김문수, 홍준표 후보는 콘클라베식, 원샷 경선 등 구체적인 방법까지 언급하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반면 한동훈, 안철수 후보는 경선이 진행 중인데 단일화 논의는 섣부르다면서도 한 권한대행이 실제로 출마한다면 단일화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솔직히 한덕수 대행 차출론 언짢다. 이렇게 해가지고 화면 보시고요. 잘 시청자분들이 잘. 특별히 뭐 기분 나쁠 게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 국민의힘 여기서 선출한 후보가 보수 진영을 대표해서 이재명과 싸우게 될 겁니다. 이런 분들이 이재명을 꺾는 우리 역사적인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로 함께 노력한다는 것은 우리 당과 또 국민의 여망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덕수를 뛰어넘지 못하고 어떻게 이재명을 잡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당원들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 언짢지 않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또 개인의 결심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 최종 후보와 함께 경선을 통해서 결국은 최종 후보를 뽑아야겠죠. 정작 한덕수 권한대행은 말을 아끼고 있죠. 지난 주말 특별한 공식 일정 없이 공관에 머물며 출마 여부를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 국무회의를 마지막 일정으로 곧 입장을 낼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면 국민의힘 경선판은 요동칠 거란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대선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번 주 한 권한대행과의 만남이 예정돼 있는 정대철 헌정회장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도 한 대행 출마를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정 회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최근 두 사람과 음식점에서 만나 이 같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또 지난 주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전화를 걸어와 한 대행과 만나기로 해서 고맙다는 취지로 감사 인사를 전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기 대선 일정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게는 정치적 운명이 걸린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남아있죠. 대법원이 언제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넉 달 만에 항소심 재판부는 정반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1년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 등에 나와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것과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때문이었다고 한 발언 등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상고심,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우선 관심이 쏠리는 건 선고 시기입니다. 대법원이 지난 22일부터 전원 합의체 회부에 이어 두 차례 심리에 나서는 등 속도전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조기 대선 전에는 결론이 나올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전원 합의 기일은 한 달에 한 번,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진행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 번째 목요일이 15일일 경우 한 주 미뤄 22일에 진행하는데 이를 적용해보면 다음 달 전원합의체 정기 심리가 있는 22일이 있는 주간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물론 대선 일정을 고려해 별도 기일을 지정하는 등 더 일찍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엔 이 전 대표의 발언을 두고 대법관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를 넘어 얼마나 빨리 합의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원심 취지대로 무죄를 확정하면 이 전 대표는 한층 가벼운 대선 행보를 이어갈 수 있지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대선은 치를 수 있을지라도 정치적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고객 여러분과 사회에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심이 없다고 해가지고 무책임한 느낌이 좀 있지 않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밖에 안 나와서 빨리 이거 통신사를 변경해야 되겠다. 네,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 오늘부터 유심을 무료로 바꿔주는데요. 이를 악용하려는 피싱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SK텔레콤이 유심을 무상으로 교체를 해준다고 하는데 이미 근데 재고가 소진된 것도 있다고 해요? 예, 맞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제 SKT에서 유심 무상 교체를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SK 가입 고객이 2,300만 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알뜰폰까지 포함을 하면. 그런데 지금 현재 확보된 유심이 100만 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5%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런 양이어서 네. 지금 현재 뭐 일부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심이 없다 이렇게 공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SKT에서 밝히고 있는 거는 다음 달까지는 유심 재고를 500만 개를 추가로 확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00만 개가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네.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 기간 동안 혹시나 어떤 이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말 그대로 유심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빠르게 유심을 바꾸지 못하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예, 일단은 이 유심 보호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과거에 2023년경에 개발이 됐던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을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 이번에 유출된 정보가 유심과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악용을 최대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장의 유심을 구하지 못했다거나 이렇게 해서 교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SKT를 통해서 유심 보호 서비스를 가입을 하는 것을 이제 좀 고려해 볼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다만 이 과정에서 이 유심 보호 서비스가 마치 SK에서 제공하는 이 서비스인 것처럼 해서 피싱도 이제 악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주의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이런 그 고객들의 불안함을 악용하는 피싱 그리고 스미싱 공격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점에 주의를 좀 해야 될까요? 예,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또 2차적으로 발생하는 범죄가 어떤 것이 있느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두가 다 SK를 쓰고 있는 분들은 염려를 하고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어떠한 통지가 왔을 때 그것이 SKT에서 공식적으로 보낸 문자 메시지라고 이제 인지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문자 메시지에 뭐 어떤 부분을 클릭하시면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주의할 것은 문자 메시지에 SKT라고 써 있다고 하더라도 링크를 누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이 링크를 누르는 순간에 내 핸드폰에 프로그램이 깔리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이 스파이 앱, 뭐 악성 앱 이런 것들일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내 핸드폰에 이 프로그램이 깔리는 순간 내 핸드폰을 이 상대방이 조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링크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SK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링크를 누르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는 것이 좋고 아니면은 이 링크가 아니라 어디로 전화를 주세요라고 연락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면 또 그 일당들이 어떤 거를 다운 받으세요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또 프로그램을 깔려고 시도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현재 SK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나한테 연락이 오는 것이 SK의 공식 문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부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셔서 추가적인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네. 보안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이 앱이라든지 대리점을 이용하는 게 가장 안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SK텔레콤 측은 해킹 공격 이후에 현재까지 보고된 피해 사례는 없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이용자들은 어떤 가능성에 유의해야 할까요? 네, 일단 이번에 이 유심에 대한 정보가 이제 유출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범위인지까지가 파악이 정확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이 유심 정보를 가지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통신사에서도 아직 명확하게는 이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은 유심 정보에 대해서 유심 칩을 교환을 한다거나 유심 보호 서비스를 빨리 가입을 해서 최대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추가적으로 어떠한 뭐 프로그램을 깔라든지 이런 것들이 SKT에서 공식적으로 보내지 않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SK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지속적인 보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까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잠시만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 국립 서울 현충원을 참배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 첫 일정으로 국립 서울 현충원을 참배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자, 이 후보는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요,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등 보수 정부의 전직 대통령 묘소도 참배할 예정입니다. 통합행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 후보는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통합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요. 모든 국민의 후보를 자처를 하면서 대통령의 제1과제인 국민 통합 책임을 확실하게 완수하겠다라면서 통합이라는 단어를 14차례나 언급을 하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어제 89.77%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본선행을 확정을 했죠. 말씀드린 것처럼 수락 연설에서 국민 통합을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보수 전직 대통령 묘소도 참배합니다.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등 보수 정부의 정직 대통령 묘소도 참배를 하면서 통합 행보의 시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후보가 보수 진영의 전직 대통령 묘소까지 참배하는 것은 중도와 보수로 외연을 확정하려는 행보로 해석이 되는데요. 자, 오후에는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AI 메모리 반도체 간담회를 열고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춘 대선 행보도 이어갈 것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뒤로는 박찬대 원내대표 겸 대표 직무대행의 모습도 보이고요. 김민석 최고위원도 함께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오늘 공식 일정에 돌입합니다. 어제 89.77% 압도적인 득표율로 본선행을 확정을 했죠. 수락 연설에서 대통령의 제1과제인 국민 통합을 완수하겠다. 또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성공해 정권을 탈환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등 보수정부 전직 대통령의 묘소도 참배를 하면서 통합행보의 시작이라는 해석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관련되는 뉴스는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2차 경선의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투표 여론조사가 오늘까지인데요.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달 최악의 산불로 인한 피해가 채 아물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강원, 경북, 경남 지역 곳곳에서 산불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소방당국의 신속한 대처로 크게 번지지는 않았고 인명 및 민가 피해 없이 조기에 진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과 내일도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강풍이 예보돼 있습니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1973년 제1차 치산 녹화 10개년 계획을 시작한 이래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성공적인 산림 녹화를 이뤄냈습니다. 지난 4월 10일에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산림 녹화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공들여 가꿔온 우리 숲이 한순간에 화마로 사라진다면 그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최근 생활 영역 확대, 기후변화 등으로 산불 위험이 더 커지고 있는 만큼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산불 대응 체계를 근본부터 재점검해서 반복되는 재난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숲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됐습니다. 무려 89.77%의 득표율로 민주당이 이재명 1급 독재 정당임을 입증한 사실상의 이재명 대관식이었습니다. 이미 권력을 다 쥔 듯 40일 뒤 민주당 정부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폴리페서 사조직인 성장과 통합은 특정 인사들을 차기 정부 요직으로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대선도 치르기 전에 자리 나눠먹기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 전략에 혼선을 준다, 법적 문제 소지가 크다는 등의 비판들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러자 느닷없이 조직 해체를 발표하는 보도자료를 내더니 또 조직 활동은 계속된다고 반발하는 황당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미등록 단체의 조직적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법, 위법, 편법의 달인 이재명의 주특기가 또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내용이 불거지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자 싱크탱크라고 주장하는 데가 하도 많아서 잘 모르겠다며 발을 뺐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던 것처럼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재명식 치고 빠지기 전법을 변함없이 구사한 것입니다. 책임은 없고 혼란만 남기는 정치, 이것이 이재명 리더십의 실체입니다. 또한 이 모습은 과거 문재인 정권 때와도 판박이입니다. 자신들의 이념과 이익에만 집착하는 세력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과 같은 실패한 정책들을 쏟아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재명 후보 주변에 다시 모여들고 있습니다. 실패한 정책의 재탕, 자리 나눠먹기 구태의 반복입니다. 이번 성장과 통합 논란은 민주당의 탐욕과 무능, 이재명식 준법의식 부재를 낱낱이 드러낸 사건입니다. 감출해도 감출 수 없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민낯입니다. 정권을 잡기도 전에 자리부터 나누는 사람들이 집권 후에 어떻게 행동할지 국민들께서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독선과 탐욕의 정치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실력 없는 아집, 국민을 거스르는 이념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제 국민께서 심판할 때입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며 국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환자들은 필요한 진료를 제때 제대로 진료받지 못하고 있고 의료 현장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의대생들도 미래에 대한 불안과 혼란 속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태는 누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끝없는 투쟁으로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면 모두가 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개혁의 필요성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한 걸음 물러서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제 주어진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월 말에서 5월 초면 의대생 유급 시한이 최종 만료됩니다. 지금 복귀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집단 유급이 현실화되면
24, 25, 26학번 3개 학년이 한 강의실에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 이른바 트리플링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런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이미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의 수준으로 되돌렸습니다. 필수 의료 강화와 의료개혁 방안도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의대협은 복귀 의사는 밝히되 수업은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학생 개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국민도 정부도 여러분의 복귀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료계와 계속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올바른 의료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대생 여러분, 더 이상의 갈등은 끝냅시다. 하루속히 정상화의 길로 돌아와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이재명 후보의 높은 득표율은 민주당이 이재명 독재 정당임을 보여줬다고 언급을 하면서 성장과 통합 논란 등 이재명 후보의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내일 3차 경선에 진출할 2명이 추려지는데요. 지도부가 비상대책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지는 뉴스에서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성수 변호사와 SK텔레콤 해킹 사태 얘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보상 그리고 청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라는 게 밝혀지게 되면 이 피해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혹은 또 청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알려주시죠. 예, 일단 이 보상이나 배상에 대해서는 이 사실관계가 두 개로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유출된 사실 자체에 관해서도 이 보상이나 배상의 청구를 검토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서 개인정보 유출 사례에 대한 소송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네. 그 판례들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청구될 수 있을지를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유출로 인해서 실제로 이 금액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그런 피해 이제 입은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피해에 대해서 이 유출로 인해서 이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 그리고 이 피해 발생 과정에서 이 과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상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개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따져보고 이제 이번 소송이나 이런 부분 청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통신사의 어떤 과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인정이 되면은 처벌도 가능한 부분인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처벌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이 될 수가 있겠지만 네. 지금 현재는 이 부분 유출 관련해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뭐 형사적으로 위반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고 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거기 됩니다. 저 늑장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늑장 대응 같은 경우에는 이 처벌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58조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유출 사고가 있다라고 인지를 했을 때는 24시간 내에 이 과기부 장관이나 아니면 이 키사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어기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어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역대 최대 득표율로 뽑혔는데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가 가장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이 공직선거법 상고심이 이제 3월 말경에 이제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최근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이 지난 22일 그리고 24일에 이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 기일을 2차례 열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사건의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순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쟁점도 크게는 2가지에서 3가지 정도로 분화가 됩니다. 그러면 네.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신속하게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 판단에 대해서는 5월 달 중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3가지의 판단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는 상고 기각,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서 무죄가 확정이 되는 그런 이제 결과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네. 또 한 가지가 파기 환송 그리고 또 파기 재판 이렇게 2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파기라는 것은 항소심에서는 지금 무죄가 선고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법원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의 판단을 한 것이 법률상의 오류라든지 어떠한 부당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판단해 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파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 여기서 이제 환송을 하는 것은 항소심에 다시 사건을 내려보내는 것을 이제 환송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판이라는 것은 대법원에서 이 파기를 하고 이에 대해서 즉시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네. 여기서 또 이제 법률적인 차이가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것이 환송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사건이 다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면 이 사건의 결과가 확정이 안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파기 자판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결과가 확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라도 유죄 취지의 사건의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피선거권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쟁점이 될 수가 있고, 다만 지금 현재 파기 자판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이 유무죄에 대한 파기 재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능성이 낮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의 갈래로 나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종합하자면 6월 3일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다른 재판이 5개가 있다는 것도 여전히 부담인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도 나중에 논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이 이번에 전원합의체에서 이와 관련되어 있는 판단도 내릴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쟁점이 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쟁점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형사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 기일을 진행하지 않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때 불소추 특권이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헌법 84조에 이 대통령이 재직 중인 상황에서는 내란죄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형사소추의 의미가 재판을 포함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이 재판을 포함한다라고 해석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재판 기일 자체의 진행에 대해서도 이제 진행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수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판단이 되기보다는 이 부분 진행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건화가 돼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정치권 청탁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도비를 명목으로 고액을 받았다는데 지금 전 씨는 대가성이 없었다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게 쟁점이 핵심이 뭐가 있을까요? 예, 이 전성배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무속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속인이 기도비를 받는 것은 기도의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받는 것은 정당한 대가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 기도비라는 것이 다른 명목으로, 다른 목적으로 이제 지급이 됐는데 이에 대한 명목만 기도비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정한 청탁이라든지 이런 대가라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부분에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수사기관에서는 이 굉장히 대량의 금원이 지급됐다는 사실까지는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금원의 지급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이것이 정말 단순 기도비였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이것에 따라서 이 형사적인 사건의 쟁점이 달리 분화가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방금 속보가 한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경영진 사기 혐의로 홈플러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검찰이 홈플러스 본사 MBK 파트너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자, 검찰이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 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 기업 회생을 준비하면서도 단기 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경영진의 사기 등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서 이 압수수색에 나섰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자, 홈플러스 경영진의 그동안 입장과는 반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홈플러스는 사전에 이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지 못했다, 기업 회생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사전에 인지를 하고 기업 회생을 준비하면서도 단기 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보고 경영진의 사기 등의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부터 홈플러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는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전국에 맑고 따뜻한 이맘때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대부분 지역 기온이 20도 이상으로 크게 올라서 일교차가 벌어지겠는데요. 다만 오늘도 산불이 번지기가 쉬운 날씨 조건입니다. 이 메마른 날씨 속에 전국적으로 바람도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는데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쉬운 조건인 만큼 산불 등 화재 사고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모처럼 맑았던 주말 사이 대기가 메마르자 어김없이 강원 인제 등 곳곳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영동 남부 그리고 경북 동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건조 경보가, 그 밖에 동쪽 지방은 물론 서울에도 건조주의보가 발령 중인데요. 전국에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바람까지 강한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 동안 이맘때 수준의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이 20도, 광주 22도, 대구 24도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모레까지 산불 위험은 계속되겠습니다. 메마른 날씨 속에 모레에는 초여름 같은 고온 현상까지 나타나는 만큼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목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사이에는 전국에 건조함을 달래줄 단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 한때 서울과 인천 등 일부 중서부 지역에서는 스모그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대기 정보 잘 확인해 주셔야겠고요. 오후부터는 대기질이 대체로 양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뉴스업 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